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수업 나가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승만 정부가 이제 4.19 혁명으로 물러나고 장면 정부가 새로 수립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수립된 장면 정부는 아무래도 좀 그 여러 개혁적인 민주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는 능했지만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는 데는 또 좀 혼란상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안 좋게 보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군부입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이 제2공화국의 혼란상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느낀 소장 박정희라고 한 사람이 결국 이 혼란상을 좀 내가 끝내야겠다라고 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1961년에 있었던 5.16입니다. 오늘 시작은 이제 그부터 시작이 되고요. 1961년 5.16 군사정변.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박정희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거의 한 무려 20년, 거의 18년 가니까 20년 가까이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5.16 군사정변부터 박정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그 이제 발생은 누구부터 하냐? 당시 이제 공이었던 박정희라고 하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에 하나예요. 공과 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공을 취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고요. 과가 또 크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박정희를 많이 또 공격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의 또 어떤 이념적 색깔과도 연결돼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오늘은 이제 팩트 위주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것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변을 일으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제 일으켰을 때 뭐 이유는 이제 반공, 또 이제 정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나 같은 불행한 군인 더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만큼 사회를 안정시킨 다음에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해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뭘 실시하냐? 또다시 군대가 정치한 군정이 실시됩니다. 미군정 기억나나요? 1945년 광복됐을 때부터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 전까지 3년간 진행된 미군정의 통치 이후에 또다시 61년부터 박정희 군사 정부가 또다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조금 나오는 거, 여기에 이제 군정을 할 때 그 가장 주되게 했던 기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 기구에서 이제 군정 기간 동안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의 그 업적들 중에 좀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정치 쪽으로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부서를 설치해요.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제 정치적 좀 반대파들을 좀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좀 컸죠. 중앙정보기관이고요, 말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주로 현역 군인들을 많이 배치를 했고요. 거의 군대 아주 엄청나게 그 큰 군대 수준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두환 정부로 넘어가서는 안전기획부, 안기부로 이름을 바뀌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원 이런 역할로 쭉 이어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여기서 이제 사실 공이 좀 큰 편이다라는 많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물론 이 정책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비판받을 점들에 대한 공격도 좀 많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개헌, 헌법을 바꿉니다. 헌법을 바꿔요.
자, 그래서 이 다시 뭐로 돌아서냐?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서. 저번 시간 내용 기억나시나요? 내각 책임제. 대통령의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패턴으로 장면 정부가 개헌을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개헌을 한 겁니다. 자, 이게 개헌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걸 요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중심제, 그다음에 이제 국민이 뽑는 직선제예요. 여기에 이제 개헌상 차수로는 몇 차가 되냐면 이제 5차가 됩니다. 5차가 돼요. 차수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드린 말씀인데, 기존에 장면 정부가 내각 책임제로 구성된 3차잖아요. 4차가 중간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장면 정부 시절에 이제 그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의 그 부정선거 사범들을 잡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4차 개헌이 잠깐 이뤄져요. 그 부분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 뺐고요. 5차 개헌이 일단 이뤄집니다. 5차 개헌도 뭐 그렇게까지.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속이 약간 또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 당시의 정책들 중에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승만의 정치 깡패들 있죠. 이정재, 이마수 같은 사람들이 이 당시 이제 5.16 여기 이뤄지자마자 나는 깡패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거든요. 걸고선 다 가다가 서울 시내로 활보를 시키고 다음날 못 다 사형당하죠. 그다음에 이제 화폐 개혁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덕혜옹조도 좀 기억을 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군사 정부에서 약속한 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가 불안정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게 이제 명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사회가 안정됐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물려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는 이 당시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럼 박정희는 권력을 안 잡는 건가? 상당히 그러고 있는데 군인을 이제 본인이 제대를 하고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개헌을 했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1963년도부터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또 다른 키워드 박정희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61년도부터 63년도까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무력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고선 통치한 군정 시절이고요. 63년도에는 이제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박정희를 대통령 선출해줘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63년도부터 수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가 이제 수립이 돼요. 이제 이 당시 박정희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박정희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이제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하죠. 이승만은 자유당, 박정희는 공화당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이 박정희 정부에 있어서 이 가장 그 핵심 키워드는 요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5.16 군사정권 자체가 이렇게 합법적인 것이 아닌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 불법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당시 못 살고 있었던 전쟁 이후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좀 잘 살게 만들어보자. 그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근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뭘 있어야지 뭐 공장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금이 없어요.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그럼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잘 살고 있던 나라가 누가 있었냐?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한테 경제적 자금을 얻어내보자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일본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예요.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하고 과정을 좀 중요시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과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광복되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어요. 45년부터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한일국교 정상화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경제개발에 해당하는
자금이 박정희 정부에게 좀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일본도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 36년간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뭐랄까요? 뒤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정말 취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하기 싫어요. 일본이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가게 되면 당시 이제 그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인데 김종필과 일본 외무부 장관인 오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각서 비밀회담이라고도 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의견이 서로 오가면서 회의가 아주 빠르게 진척이 돼요. 그래서 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 진행된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된다는 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반대 여론이 커집니다. 당연하죠. 지금도 이렇게 반일 여론이 강한데 이 당시는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또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히 돈만 받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가 강했고요. 이 반대를 대표하는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6월 3일에 있었던 6.3 시위 정도가 유명한 일본에 대한 반대 시위, 한일 정상화에 대한 반대 시위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또 이제 어떻게 하냐? 계엄령 쓰면 안 되는데 참 너무 잘 쓰죠. 이 계엄령을 하고선 결국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 협정이 결국 체결되게 돼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그래서 가슴이 아픈 부분이죠. 이게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가 이게 없었어요. 단순히 그냥 돈을 유상과 무상으로 차관을 빌려주는 또는 뭐 사과에 대한 그 이후에는 뭐 더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좀 여러 가지 걸려져 있는 얘기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여러 뭐 위안부 할머님들이나 그 다음에 뭐 징용 가셨던 분들에 대한 여러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일본이 꼭 걸고 넘어진 게 이거예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너희 한국 정부와 우리 일본 정부는 이미 다 끝났다. 그 과거 청산이 왜 계속 구질구질하게 걸고 넘어지느냐? 아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논리로 계속 나오고 있죠. 참 가슴이 아프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나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자,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미국한테 돈을 얻어요.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 당시 미국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수호자, 경찰 이런 역할을 자임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산화되는 걸 막고 있었거든요. 이쯤에 박정희 정부 즈음에 하여 공산화되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베트남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 베트남은 미국이 지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밀림이고 또 소위 베트콩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밀림 막 밑에 들어가서 막 저항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결국 미국이 한국에 이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게 파병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여기에 대해서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집니다. 베트남 파병 좀 이제 미국한테 자금을 얻는 거고요. 1964년부터 73년까지 10년 동안 소중한 젊은이들, 저한테는 젊은이가 아니죠. 우리 조상분들이라고 할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파병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당연히 이제 브라운 각서라는 걸 써줘요. 내용은 더 자세히 언급 안 하겠지만 너희가 군대를 파병해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 각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이걸 통해서 이제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후에 경제가 크게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주변국에 전쟁이 있게 되면 전쟁 특수라고 하는데 그 주변 국가들은 그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해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원자폭탄 2발을 맞고 그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크게 성장하는데 좀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 6.25 전쟁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 같은 것도 있어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쪽은 밀림이 많잖아요. 나무가 많으니까 이 나무들을 다 없애야겠다 해서 미국이 막 대량의 살상 그러니까 식물을 죽이는 그런 걸 살포한 그게 고엽제예요. 근데 그 이게 너무 독성이 강해가지고 거기서 싸우는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장 피해 준다기보다 이거를 이제 흡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암에 걸린다거나 기형이 발생한다거나 아주 잔인한 피해들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한테도 경제적 자금을 받았고요. 미국한테도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 자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정희 정부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결과가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피를 가지고 성장을 이뤄냈다 뭐 이런 비판도 가하는 거죠.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지금 이 5차 개헌헌법 계속 1차 재헌헌법부터 5차 헌법까지 계속 이제 일관되게 지속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대통령 중임이 가능하다 2번 할 수 있어요. 2번. 대통령은 2번 할 수 있는데 이제 보게 되면 1963년부터 시작해서 67년에 됐고 근데 되는데 이 박정희도 역시 권자에 앉다 보니까 대통령을 또 좀 더 해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인가요?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다. 또 약간 누구의 모습이 약간 떠오르죠? 삼선개헌.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다라고 헌법을 고치게 돼. 삼선개헌 1969년이에요. 6차 개헌이죠? 1969년. 제가 이거 영상 강의 시작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개헌은 이런 식으로 권력자의 그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활용됐기 때문에 씁쓸한 맛이 참 많이 풍기죠. 이런 것들이 있게 돼 있고, 자, 그래서 결국 1971년도에 여기에 1971년도에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게 저도 숫자 약하네요. 63에서 67까지 한 번 하고 67에서 71까지 한 번 하고 2번 중임했죠. 71년도에 또 하면 이제 71년도부터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3번째 임기, 삼선 개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번 대통령을 그냥 75년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박정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이런가 봐요. 저는 권력이란 걸 맛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그냥 어쨌든 박정희 정부니까 4번째로 갑시다. 유신 체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유신 체제가 1972년도에 성립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보통 그 헌법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이렇게 나눴거든요. 보통 박정희 때도 박정희 정부가 63년도부터 1979년까지 가는데 1963년부터 1972년 전까지는 어쨌든 국민들이 선출한 직선제로 선출해가지고 3번 대통령 했잖아요. 이때를 제3공화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유신 체제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간선제, 지금 미국과 유사한데 선거인단을 뽑아가지고 그 선거인단이 거수기 노릇을 해서 박정희를 또 뽑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대통령 임기 중임 제한이 아예 없는 그런 헌법을 그게 바로 유신 헌법이에요. 그 헌법이 발동되던 그 시기부터를 제4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유신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일단 그 배경으로 갈까요? 배경. 자, 유신 체제가 만들어진 그 배경은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돼요. 1969년경에. 이거는 이제 세계사 하시는 분들은 좀 쉬울 텐데 이전에 반대된 게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있어요. 트루먼 독트린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겠다.
라는 즉 간섭주의였다라고 한다면 닉슨 독트린은 이제 불간섭주의. 우리가 안 지켜주겠다. 각자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공산주의와도 뭐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친하게 지냈으면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래서 막 당시 중국과 이렇게 핑퐁 외교라고 해서 탁구 외교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공이라고 하는 강력한 공산주의 반대론자였던 박정희 정부의 여러 이제 그 흐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공산주의를 강력히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이런 것이 사실 박정희의 어떤 권력 기반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정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이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해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국회도 해산시켜버려요. 국민들이 뽑은 국회를 아예 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그 박정희 정부에 있는 장관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걸 이제 국무회의라고 하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나요?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헌법안을 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유신헌법을 내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을 이제 해도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국민투표를 합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 되게 재밌는 얘기 또 해야 할 얘기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일단 수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간략하게, 그래서 이 국민투표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확정을 해요, 이 헌법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좀 유신헌법이 나온다고 하면 꼭 알아둬야 할 키워드인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글씨가 나오는 거겠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여기 이제 이제 소위 말하는 간접 선거 인단이에요. 이전에는 직접 선거, 국민들이 직접 투표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유신헌법에서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여기서 이제 또다시 선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유신 체제가 수립이 된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의 내용 자체가 아주 파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유신헌법을 좀 살펴볼게요. 유신헌법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안 좋냐? 안 좋은 부분들 투성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사실 있을 수가 없는 헌법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내용들은 크게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간선제. 이게 바로 이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 단체에서 뽑는 것이고, 임기는 뭐 6년인데 안 적겠습니다. 중임 제한이 없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요 뭐냐, 간선제이고 임기가 없다. 임기 제한이 없다. 종신 대통령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국민이 뽑는 것도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이 대표자들이 선출이 돼서 이들이 다시 대통령 선출하는 거잖아요. 이상한 형태죠. 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장 이제 우리 수능 쪽으로 갈까요? 수능 쪽으로 하면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건 사실 요건데요. 긴급 조치권. 요게 나오면 유신헌법, 박정희 정부 이쪽이 답이에요. 긴급 조치권. 헌법보다 더 상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가 헌법보다 상위에서 모든 걸 정지시키고 모든 걸 그냥 잡아갈 수 있는 걸 긴급 조치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긴급 조치권이 이제 발행됐고, 여기에 이거 외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대통령이 그냥 국회를 해산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국회 해산권. 사실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독주하기 위해서 대놓고. 여기에다가 국회의원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어요. 말이 좋아 추천이지 그냥 임명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체제를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면도 강하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저항이 커지면서 이제 뭐로 가게 되냐? 붕괴로 가게 돼요.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 붕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자, 이 붕괴되는 이제 시발점으로 우리 그 수능 특강에서 잡고 있는 사건은 YH 무역 사건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경제 파트 한번 쫙 현대사 경제 파트를 정리하면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이제 근로자들, 농민들, 노동자와 농민들은 약간 좀 피해를 많이 받아요. 이제 저임금 정책이라고 하는데 수출들 중심으로 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수출품이 가격이 싸야 돼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품이 싸려면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월급을 낮추고 노동자들이 먹어야 할 쌀값도 낮춰버려요. 경제는 크게 성장하고 파이는 커지지만 그 파이는 대기업이나 몇몇 진짜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갔지 실제 그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다수의 대중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분배에는 잠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 YH 무역 사건은 이제 당시 그런 이제 근로자들이 주축이 돼서 파업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 이제 탄압과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자 여기 가발회사였는데 여기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워낙 정부가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 박정희 정부의 그 저항을 하고 있었던 야당 세력이었던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찾아가서 야당 당사에 들어가고 그 야당 당사에 들어간 YH 무역 여공들을 김영삼이 보호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유신헌법 요 내용이죠. 국회의원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김영삼을 국회의원 자리에서 제명을 해버립니다. 국회의원에서 제명 잘라버려. 참 말이 안 돼. 웃으면 안 되는 참 웃음이 나오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을 제명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김영삼에 대한 당시 야당 정치였던 김영삼에 대한 지지도가 그 경상도 이렇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이 말도 안 된다. 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을 네 멋대로 제명하냐?라고 하는 저항들이 있게 돼요. 그것이 부산과 마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부마항쟁이라고 하는데요. 유신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인 거죠. 자, 이런 저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부마항쟁이 이제 커지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탄압을 해야 하나, 이거를 예전 방식대로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깔아뭉개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대화를 통해서 슬 얼러야 되나 고민을 해요. 이거를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궁정동 안 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본인들의 측근들을 모아놓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당시 이제 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차지철 아주 유명한 얘기고 영화도 많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광병론자와 온건론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지만 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설들이 많죠. 김재규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들고 결국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피살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이후에 등장한 거를 11.6 사태.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피살이 돼요. 이게 이제 1979년입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올해 어떤 그 수많은 진짜 좋은 평가, 나쁜 평가가 공존하는 이 정부가 어쨌든 이제 79년 10월 26일 날 이제 결단 난 거예요. 끝장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뭐 되게 슬픔에
빠지신 분들도 있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민주화를 얄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는 새롭게 민주주의 사회로 가겠구나 라고 기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또다시 군대가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게 돼요. 그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에 대한 얘기, 또 암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 이렇게 좀 보기 싫은 얼굴 계속 보시면서 혹시 있는 소리인데 지루하게 수업 들어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능 끝까지 잘 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